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봄 기운이 가득한 3월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곳곳에는 따뜻한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슈만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하며 3월 아시아팟 시작합니다.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영종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조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네, 많이 따뜻해졌네요. 별일 없으신가요? 예, 뭐 학기 초고요. 그래서 좀 바쁜 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트남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얘기도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새 학기 새 출발하는 시즌이다 보니 많이들 바쁘실 텐데요. 그래도 화이팅하면서 새 출발하시는 봄날 되시길 기대하면서 아시아팟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요 아시아 뉴스를 살펴보는 월간 아시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김영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베트남에서 들려오는 소식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 방문 중에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베트남 소식이 단신으로나 아니면 한국 입장에서만 주로 다뤄지고 있는데 마침 베트남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목소리들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중에 있고요. 그 베트남 방문은 작년 11월에 이어서 근 5개월 만에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주변 4강 외교와 같은 수준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신남방 정책을 표시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베트남이라는 상황 인식 속에서 방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수교 25주년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계, 경제 관계 뭐 강화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다녀온 것은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베트남 양측 사이에서의 포럼 형식을 가져서 주로 이제 양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잠깐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한국 교육 규모로 봤을 때 베트남이 우리나라 제3대 교육 국가의 수준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도 베트남 전체 수출에 있어서 25% 정도가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베트남 전쟁 등 어떻게 보면 이제 양국에게 있어도 불행했던 과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얘기 나눴던 것은 어떤 거냐면은 경제 관계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을 위시한 재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상대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베트남에 재투자되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다. 예,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사회적 기업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베트남 사회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력들이 너무 전무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도 알다시피 이제 다문화 이렇게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한국에서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인권 상황, 열악한 상황들 네. 이 문제도 굉장히 베트남 분들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신남방 정책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동남아를 대하면서 주로 경제적 파트너 또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 대상 수단으로서 삼아왔던 것이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사람 가치 그리고 평화 그리고 상생 뭐 이런 키워드를 해서 신남방 정책을 표방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전향적 입장을 취했을 때 그쪽에서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타당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베트남 문제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특히 이런 외교적 자리라든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그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또 앞으로 또 그만큼 우리가 기존의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편의대로만 이 양자관계를 해석하거나 그렇죠. 단정해서는 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가 이제 한국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외교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공공외교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경제외교, 실리외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대통령 순방하면 한국 정부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 위주로만 뉴스에 나오기 마련인데 이렇게 베트남 현지의 목소리 듣게 돼서 너무 생생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월간 아시아 뉴스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최근에 페이스북 그 주커버그 그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CEO, 네, CEO가 그 사과하는 일이 있었죠. 결국에 처음엔 뜨뜻미지근하게 있다가 4일째 되는 날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용자 정보를 그 활용해서 트럼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사실 아시아에서는 페이스북이 정말 유용한,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게 열악한 그 국가에서는 페이스북으로 전파되는 정보 네. 때문에 차단당하기도 할 정도로 약간 어느 네네. 정도 표현의 자유에 약간 좀 뭐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 뭐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그런 기도 한데 페이스북이 사실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영향이 아시아에는 없을까라는 사실 우려가 있어요. 최근에 또 그 관련 소식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아시아 지역, 특히 뭐 동남아시아 예를 들자면은 언론 자유도가 굉장히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주요 언론들이 이제 정부 통제 또는 직접적인 소유 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요 언론이 그런 언론단 역할을 제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의 열풍이 일기 이전부터 굉장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페이스북 열풍이 굉장히 많았고 사용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SNS 확장에 따라서 선거 지형, 그러니까 정치적 지형들이 점점점 변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띄어왔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지금 정치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뭐 캄보디아라든가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국가들 다 모두 다 최근에 정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SNS를 통한 정부 비판 소식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사실은 선거에서도 그런 경향이 투표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SNS가 개인의 정보를 떠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국 트럼프 선거에서 그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조합되고 그것이 선거 캠페인에 활용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SNS에 대한 SNS를 통한 여론 조작, 그것이 정치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런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컨설팅 회사가 이제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라는 회사죠. 근데 그게 모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SCL 그룹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2013년 총선에서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결과로서 사실 그때 당시 야당의 하에 있었던 한 개 주정부가 다시 이제 여당으로 넘어가는 그 해당 주에 그 자문을 했던 것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성공 사례를 평가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페이스북 사태가 알려지면서 최근 지금 실제로 지금 총선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상황에서 지금 SCL 그룹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공개적 질의에 SCL 관계자들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라는 국영 석유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데 비용이라든가 관여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 국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광범위하게 정치 정당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만큼 그 동남아시아에서 정치 변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등장했던 것이 SNS였던 만큼,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싶었던 권위주의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유혹을 충분히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른 데서는 더 쉽게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합리적 의심이죠. 예.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촛불부터 해서 사실 뭐 그 온라인 여론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도들이 그 왕왕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서 사실 더 이런 소식들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네, 특히나 더 주의해서 좀 살펴봐야 될 앞으로도 계속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월간 아시아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더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시리아 내전이 만 7년째에 접어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 긴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가족이 시리아 국경에 안팎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7살이 된 시리아 아이들은 전쟁이 아닌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국제뉴스에서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팟 이슈 분석의 주제는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님 압둘 와합 씨를 모시고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압둘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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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시아팟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압둘와합이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거의 7년, 거의 8년 반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리아 떠났을 때는 시리아 병화로 모습이었고 그때는 다마스커스 대학교 법학 다니면서는 우연히 한국인 친구들 만나게 돼서 한국인 친구들 통해서 한국을 알게 돼서 물론 이름은 알지만 근데는 제대로 한국을 알게 돼서 한국 대해서 호감이 생겨서 호기심이 되게 많아져서 한국을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서 친구들이 뭐 한국 돌아오기 전에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한국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래서 나는 그냥 인사말처럼 이런 이야기는 가볍게는 들렸지만 이후에는 뭐 뭔가 이렇게 한국 대한 이렇게 애정이 계속 그냥 생겨서 거지고 하다니 뭔가 한국 가봐야겠다. 그래서 왜 유럽 가지 말고 뭐 한국 멀리 있는 한국 가서 한국을 공부하고 한국을 뭐 알고 앞으로는 뭐 시리아와 한국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고 그래서 이런 큰 꿈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8년 전에 그럼 유학을 이제 공부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제가 소개드릴 때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또 헬프 시리아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계속 자랑스러우면서 되게 뭔가 힘 있게 나는 시리아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시리아를 잘 모르고요. 저 안타까워서 그래서 시리아를 알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뭐 행사나 같은 뭔가 지속적인 뭐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시리아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 시작해 왔다가 시리아 상황이 혁명이 시작하고 남의 내전 방식으로 이렇게 놓아버리고 지금 국제 정쟁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정쟁 때문에 그 비극 때문에 통해서는 많은 난민들 발생해서 그래서는 빨리빨리 이렇게는 급하게 도움을 하는 상황이라서 뭔가 시리아 알리는 상황만 제가 활동하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빨리 즉시 난민 캠프 굶어 있는 사람들 위해서 뭔가 구호물자 같은 것을 전달해야 한다 생각은 해서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손잡고 뭔가 친구의 모임처럼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서 뭐 한국 속담 하나 있는데 한국 속담인지 다른 나라 속담 잘 모르지만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몰래 가고 싶으면 같이 손잡고 가자고 하는 말이 들었는데 그래서 혼자 활동하는 것보다는 뭐 시리아 상황, 시리아 난민, 시리아 국가에 대한 이렇게 전문가 관심 있는 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손잡고 같이 활동하자고 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뭔가 헬프 시리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되게 동아리 모임, 친구의 모임, 단순한 뭔가 일반 시민 모임 시작했는데 지금은 단체 방식으로 돼서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우리 주로 하는 활동이 시리아 상황을 알리고 시리아 난민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시리아 정책 뭐 하시는지 이유 뭐 하시는지 알리고 하면서 후원금을 또 마련해서 그 후원금 들고 난민 캠프에 있는 분들 위해서 구호물자 구입해서 전달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시리아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터키는 어디쯤인지 다들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뭐 형제의 나라다 해서 많이들 아시는데 터키의 동남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쪽 끝에 이제 남쪽으로 아라비아 반도 끝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 사실 제가 위치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어떤 나라인지 사실 설명하긴 되게 어려워. 저도 사실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청취자분들에게 시리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시작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간단한 소개 말하자면 거의 몇 시간 걸리겠지만 제가 항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는 부분 딱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집 앞에서 첫 인류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앞에서 이렇게 첫 인류 문명이 발생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러 이렇게 되게 문명 여러 역사 이렇게는 쌓여왔는데 그 쌓여있던 역사들은 시리아에서 쌓였으니까 이거는 편하게 말하면 이거는 시리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꼬리 깊은 나라였고 사람들이 평화롭게는 살아왔고 민주주의와 평등과 자유 가지고 뭔가 종교 자유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시리아 사람들은 아무도 아랍인 아니고 아랍인도 있고 아랍인 아닌 민족들도 있고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도 신부자들도 있고 아예 종교 없는 사람들도 많고 다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는 모자이크처럼 아름다운 시리아를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근데 안타까워서 거의 40년 전에 아사드 독재자가 정권을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독재 시스템 방식으로 시리아를 통제하게 돼서 시리아가 이름이 완전히 훼손돼 버리고 그리고 약간 이상해져서 그래서 그 자유, 평화, 아름다운 시리아 모습을 확 없어져서 그냥 사람들이 시리아만 말하면 바로 딱 아사드 독재자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아름다운 시리아를 아사드 독재자가 자기 얼굴로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과거 굉장히 찬란했던 문명, 역사,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불행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고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떠나실 때의 시리아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은 엄청난 지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점점 바람과는 다르게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지 지금 7년 맞습니다. 됐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의 어떤 지식으로 보기에는 시리아가 그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 내전 상황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는 거다. 오랜 이 종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시리아 내전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맞는 맞습니다. 건지 아니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이렇게 형식입니다. 잘못된 수식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는 아까 설명했듯이는 시리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무슬림은 아니고 비무슬림들도 많고 아랍인 아닌 사람들도 많고 다 같이 이렇게는 평화롭게는 살아왔는데 근데 아무도는 독재자 때문에 억압받아서 자유, 민주주의, 평화 없어져서 그 국민들 다 모든 종교,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정파와 다양한 이렇게 민족을 다 같이 손을 잡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뭔가 활동과 운동 시작했는데 독재자가 강하게
뭔가 말로 대답하지 않고 무기로 대답은 해서 많은 사람들 죽었으니까 그래서는 그 정치 이유 때문에 시리아 국민들이 분리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 독재자를 아사드 독재자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 독재자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혼자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치 뭐 성향 가지고 있는지는 분리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아까 말씀했듯이 이거 종교 문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사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슬림 있고 망군들도 무슬림 있고 아사드 지지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도 있고 거기에 망군도 기독교 있고 여기 순니파도 있고 여기다 순니파 시아파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 기준으로는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족으로는 분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리아 사람들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근데는 종교 영향이 있긴 하지만 정치인들은 지지자들 좀 얻기 위해서 뭐 자기 세력을 뭐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를 네. 앞에 세워서 종교를 이용하면서 네. 정치 이득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몰래 보니까 시리아 상황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 순니파 시아파 싸움 때문에 오래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네. 정보입니다. 예, 좀 정리하자면은 종교가 갈등의 근원이 아니라 종교는 단지 그 다름으로서 존재했었고 잘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그것이 종교가 이용되면서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7년이나 이끌어온 것이 물론 아사드 정권과 그 반군 사이에 계속되는 군사적인 그 대치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듣기로는 뭐 외세라고 해야 될 다른 나라 군대 개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군사적 대치 상황을 그냥 어느 한쪽이 뭐 이기면은 그러니까 힘이 우세하면 사실 전쟁이 끝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대치 상황이 계속된 건 이런 그 주변국가의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관련돼서 여쭤보면은 지금 뭐 미국, 러시아 주요 강대국이 거기 개입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된 것이 이제 IS.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역학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양상을 띈 것 같아요.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주변 국가들 영향 아니고 내가 몰래 있는 국가들 영향입니다. 러시아, 미국 같은 이렇게 국가들 몰래 있는 국가. 주변 오히려가 뭐 근처에 있는 국가들도 힘이 없어서 시리아처럼도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강대국들은 이렇게 시리아 상황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다모도 개입해서 자기 정치 이득과 공사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에서 조금 더 개입하고 시리아는 지금은 완전히 좀 무너지는 상황이라서 거의 힘이 있는 나라와 힘이 없는 나라들 다 모두 시리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는 미국 같은 케이스는 여러 이득을 보면서 좀 시리아에서 개입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안전. 두 번째는 석유 안전. 이거는 뭐가 보고 시리아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러시아는 중동에서 개입하는 이유가 지중해 좀 뭔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다음에는 무기 이렇게 뭔가 군사 세력 확대시키기 위해서 무기 무역 위해서 이렇게 중동에서는 개입해야 하는데 러시아 쪽으로는 뭔가 가까워지고 있는 아랍 리더들과 아랍 정치인들은 아예 없어서 유일하게 아사드만 남았어요. 그 시리아 대통령이. 그럼 러시아 입장으로 보면 세련 시대부터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시리아가 없어지면 그럼 우리가 중동에서 역할이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생각은 해서 유일한 친구를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런 개입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무기와 우리 개인 이득 위해서 개입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우니 뭔가 뚫려서 IS 반대 폭격하겠다, IS 없애기 위해서 하겠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한 집단들, IS 같은 테러 집단들 혹은 뭐 쿠르드 어떤 집단들 몇 개도 있고 혹은 반군 쪽에서도 이상한 집단 몇 개도 있고 그 이상한 집단들은 크게 보면 그냥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강대국들은 그 환경을 불안한 환경을 키워서 네, 만들어서 네. 그 환경 안에서 이상한 IS 같은처럼 뭔가 애들이 좀 뭔가 태어나서 활동할 수 있게끔 환경 만들어 놓고 무식한 IS들은 생각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 나라 설립은 할 수 있고 우리 원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현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멀리서 어떤 나라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S 좀 이야기 몇 번 나왔으니까 IS에 대해서 말하자면 IS가 100%는 이거 테러 단체입니다. 그 테러 단체가 이슬람 이름을 이용해서 아까 알아사드처럼 그 지지자들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슬람 이름을 이용해서 무식한 무슬림들 모집해서 뭐 강제 징집 같은 것도 방법을 또 사용해서 계속 대원들 마련해서 그 대원들은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참수하고 뭔가 이상한 활동하는데 이거 발표할 때는 이슬람 위에서 하는 활동 이야기하지만 이거 전혀 이슬람과 관계 없습니다. 예, 전혀 이슬람과 관계 없습니다. 이거도 약간 한국에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뭔가 이슬람 때문에 IS 태어났다, IS 생겼다 이런 오해들 계속 많이 들었는데 나는 무슬림이고 내 아버지 무슬림, 내 가족 다 무슬림인데 우리가 IS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면 IS가 어떤 이슬람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걔들이 전혀 이슬람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이슬람에 대한 선입견 중에 하나가 그 극단 세력, 그 테러와 연관성인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종교적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테러 단체가 그거를 또 이슬람을 수단화했기 때문에 생기는 선입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걸 좀 분리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나 러시아가 IS라는 핑계로 사실 시리아 많은 지역을 그 공습 이제 폭격을 하고 있죠. 사실 2016년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알레포 지역이 많이 그 예, 공격을 맞아요. 받았고 최근에는 수도 근처죠. 동구타 예, 지역 이스턴 구타 그 지역에 지금 많은 공습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난민 캠프도 가시고 하시긴 하셔서 그 현지 소식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뉴스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 상황이 어떤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동고다 이야기는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 끔찍한 상황이고 계속 뭐 2월 18일부터 지금까지는 집중적으로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가 동고다를 집중해서 공습하고 있어서 그 공습 인해서는 거의 2천만 명이 이렇게는 사망했고 불상자들 너무 많고 그리고 도시를와 지역을 이렇게 봉쇄하면서 뭐 계속 학살들이 뭐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불안해서 그래서 계속 다 모두는 지하에서는 다 숨겨 있고 생활 제대로 못하고 음식은 다 떨어지고 병원들과 클리닉들과 쉴터들 다 모두 폭격당했으니까 그래서는 뭔가 서비스 제공할 수 없고 그래서 부상자들도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고생하고 있고 아예 약 없고 뭐 치료해줄 의사들도 없다고 뭐 계속은 들었고 근데 폭격 때문에와 그런 심각한 이렇게 공습 때문에 언론사들은 고도 안에서는 못 돌아가니까는 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활동가들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과 이렇게 작은 카메라 통해서 우리가 그 공습 모습 보고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한국 미디어에서 보면 약간 여러 뭐 이유 때문에 사진들 모자이크하고 처리하고 좀 제대로 안 보이겠지만 지금 실제로는 뭐 그 활동가들한테는 개인 영상들도 보내고 뭐 개인 녹음 소리가 보내질 때는 정말 끔찍해서 무서워서 며칠 동안 이렇게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너무 무서운 상황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거의 다 해떨어졌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뭔가 집에서 적었고 어떤 가족들은 뭔가 친척 집에 가서는 적었고 어떤 가족들은 어디 소식도 없어졌고 왜냐하면 전기, 인터넷,
뭔가 수도 모든 시설이 다 멈춰서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은 뭔가 전화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소식이 다 끊어졌군요. 소식이 다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상황이 되게 엄청나게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무서운 것을 그 국제사회 방해는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지옥 오다를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생지옥이 있고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 제대로 좀 뭔가 관심 가지지 않아서 더 실망해서 뭔가 아사드 독재자한테 뭔가 뭐 그린 라인 허락 주는 느낌처럼 아사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막을 수 없는 나라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러시아랑 된다. 같이 뭐 그래서 관계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러시아가 이런 뭐 상황을 이해해서 그래서 무섭지 않고 뭐 신경 쓰지 않고 집중적으로는 지금 뭐 되게 무섭게는 폭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달 24일에 30일간의 휴전 결의안, 그러니까 시리아 관련해서 30일간의 휴전 결의안 채택했지만 사실 전혀 공습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았었죠. 사실 유엔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그런 전쟁의 참혹함 이런 걸 이제 다시는 재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이런 전쟁을 막지도 못하고 지금 중단하는 데에도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너무 안타깝고 지금 아사드에게 그런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도대체 유엔이라는 것, 뭐 피스키핑을 위해서 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그런 참혹한 현장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좀 원망스러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사회 유엔이 그 뭐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발언권에서 핵심적 역할을 주도한다고 보는데 그 두 국가가 직접 당사국이 되면서 유엔이 어떻게 보면 힘을 못 쓰는 그런 무력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럼 시리아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러시아를 넘어서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실망 또는 실망을 넘어선 좀 분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렇게 시리아 사람들 이렇게 시위할 때는 이렇게 좀 뭔가 외치는 목소리가 뭐 보고 2012년, 2013년, 2012년 계속 그냥 해마다 이렇게 좀 뭔가 시리아 사람들 요구하는 것 무엇인지 말하면 답이 나옵니다. 2011년에는 시리아 사람들은 계속 우리 독재자가 없애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렇게 좀 만들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2012년엔 우리가 국제사회 도움을 우리 힘으로는 그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국제사회 도와줘서 저기 좀 개입해서 도와주십시오. 어떤 수단이든 2013년에는 우리 난민도에서 학살만 이어지고 국제사회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2014년은 완전히 이렇게 시리아가 거의 조금을 시리아 땅을 전체를 다 덮어놓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은 할 말이 우리 살려주세요. 국제사회야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얘기하는데 2015년엔 아예 아무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 없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촉각하고 있는 모습을 다 아는데 행동은 하지 않아서 제대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야기해야 하냐 이런 이야기는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난민 캠프 많이 다녔고 시리아 안으로 한번 이렇게 좀 몰래 한번 갔다 왔고 계속 시리아 분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보니까 이야기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터뷰 하든지 뭔가 자기 이야기 할 때 꺼낼 때는 막 1-2시간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만나면은 뭐 시리아에 대한 이야기와 국제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1분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국제사회에 힘이 없고 그렇게 국제사회에 우리 대해서 관심 안 쓰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어떻게 해봤자 결론은 러시아와 미국이 원하는 대로는 이렇게 이어질 텐데 시리아 상황이 국제사회 힘으로는 멈출 수 없고 러시아와 미국이 자기 이 원하는 바라보는 이득을 얻을 때까지
이런 학살들 이뤄질 텐데 우리가 더 이상 유엔이나 안보리나 국제사회한테도 기대하지 말자, 요구하지 말자, 이야기하지 말자. 시간 낭비다, 힘 낭비다 이렇게 시리아 분들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유엔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이 바로 미국과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또 러시아는 뭐 최근 언론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에서 200종이 넘는 각종 무기를 실전 실험했다고 밝히기까지 하고 도대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안전보장 이상의 상임이사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실험장으로 사용한다는 말 자체가 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사실 기대감이 없고 분노가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국제사회의 그 관심 이런 것도 사실은 본질적 문제에 대한 그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리아 난민이 문제에 있어서도 자국으로 넘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 갑치하기보다는 밀어내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으로 방어적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은 유럽 국가들 전반에서 발견됐던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국제사회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난민 얘기도 얼핏 꺼내셔서 얘기를 좀 주제를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진 한 장 한 장들이 사실 많은 글보다 더 전해주는 게 많을 때가 많잖아요. 2015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에 얼굴을 파묻고 죽어 있는 어린아이 쿠르디의 사진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특히나 더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난민 문제 또 난민이 뭐 해외 밖으로 이제 나오는 난민뿐만 아니라 그 시리아 내부에서도 internal displaced persons라고 얘기하는 그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전쟁이 7년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가 사실 자신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난민촌도 많이 갔다 오셨고 했으니까 아마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첫 번째 그 3살 꼬마 얘기 아일란 알코르디 사진 이야기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먼저부터 하는데 그때는 그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난민 캠프에 있었어요. 요르단에 있는 자타리 난민 캠프 거기 난민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 난민들 아동 관련한 이렇게 좀 심리 교육은 하고 있었고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아일란 알코르디 사진을 이렇게는 발견해서 그때 뭔가 화제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뭔가 난민들이랑 같이 뭐 생활하고 같이 뭐 놀고 같이 뭔가 치료하고 공부하는데 난민들은 제대로는 뭔가 그 사진에 대해서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 뉴스 제가 매일매일 한국 뉴스 막 해서 뭔가 뭐 어떤 뉴스 나온지 되게 한국 사회가 너무 난리 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촛불 시위도 많이 하고 아일란 알코르디 그 꼬마 애기가 계속 모든 뉴스 모든 SNS 페이스북 트위터 모든 단체들 다 사용하고 어떻게 오래 해야 하냐 하는데 근데 난민 캠프 사람들 아무렇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니 전 세계 다 한 사진 때문에 난리 나는데 우리 시리아인이 당사자야. 우리가 왜 그렇게 뭔가 신경 안 쓰냐.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나를 보고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 이야기 편하게 얘기하다가 다음에는 이야기는 심각해져서 그래서 뭐 한 사진 때문에 국제사회에 난리 났는데 그럼 아일란 알코르디 처음에 적었던 50만 명이 왜 국제사회 그분들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제야 그 한 명 때문에만 신경 쓰고 이거 가짜 관심 아니냐 이거 거짓 관심 아니냐 이렇게 자기 감정 위해서 하는 눈물이지 시리아 난민 위해서는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아버지 이야기는 제가 솔직히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냐 이렇게 좀 생각은 했는데 이야기 계속하면서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서 나 폭력인해서는 자식 3명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너무 폭력심해서는 완전히 그래서 시신을 막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네.
아들은 아예는 소식 없어 못 찾았어요. 아예 못 찾았고 못 시신을 못 찾고 찾았다는 얘기. 시신도 못 찾았고 하면은 병원에서는 거의 2달 동안 치료받으면서 매일매일 조금 맛을 이렇게 좀 뭔가 느끼면서는 이렇게는 고생해서 결론은 2달 뒤에는 죽었다. 사경을 그래서 헤매다가 이제. 아버지 말은 그래서 내 아들들 죽었을 때는 내 아들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내 아들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 아들들 이렇게는 이런 방식으로는 적었는데 국제사회가 그런 수십만 아들들 대해서는 신경 왜 안 썼냐. 그래서 이제는 뭐 한 애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고 뭐가 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겠다. 이 관심은 그냥 일시적으로 관심입니다. 뭐 며칠만 지나가면 완전히 사람들 다 잊어버릴 것이다 이야기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때 제가 뭔가 이 부분 대해서 신경 못 썼는데 지금은 오늘날 이렇게 2년 반 3년 지났잖아요. 그 사건은.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 말은 맞다. 그때 아일란 알코르디 이야기는 거의 뭐 일주일밖에 난리 났는데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페이스북 프로필 다 다른 자기 사진 바꾸고 다른 사진 바꾸고 하더니 그 사진이 확 없어졌고 다음에는 그냥 뭔가 일상생활 돌아가니까 그래서 시리아 난민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진 않았어요. 물론 그 한 사진 때문에 시리아 상황과 난민들 이렇게 실상 알리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은 하면 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음에는 한국 팀이랑 같이 또 터키 그 시신이 이렇게 발견된 장소 가서 거기 그 친척이랑 같이도 사실 뭐 같이 좀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일란 알코르디 아버지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는 그렇게 아들이 저럴 줄 알았으면 제가는 뭔가 배 타고 유럽 가지 않겠다 한편 이야기하고 한편은 또 다른 이야기해서 나는 아들이 뭔가 기회에 생기면 다시 한번 가족을 이렇게 태워서 다시 여러 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어떻게 봤자 어떤 방식 해봤자 난민 캠프 생활하면도 천천히 죽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는 뭔가 배 타고는 지중해에서는 뭔가 죽으면 빨리 죽는 것이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어차피는 조금은 다 조금이지 천천히 죽는 것이나 빨리 죽는 것이나 그런 차이밖에 없으니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이야기는 우리 선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는 선택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건지는 선택이다. 난민 캠프에서는 뭐 조금 맛을 느끼면서는 죽어가는지 아니면 배 타고는 가라앉든지 지중해에서 아니면 시리아에서는 폭격을 맞아서는 죽든지 이런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참혹한 현실입니다. 사실 얘기해 주시면서 사실 그 알아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난민 캠프에서 생활이 난민 캠프가 이제 전쟁 지역에서는 나왔으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마냥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난민 캠프에서 삶도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사실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것뿐이지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 생활도 정말 열악하다는 거를 반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 뭐 전쟁 얘기 쭉 하시는데 시리아 난민 캠프 얘기도 사실 잣다리 캠프 갔다 오신 거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참여연대에서도 몇 년 전에 그 요르단 잣다리 캠프에 그 모금에서 그 활동가 한 분이 사실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잣다리 캠프 갔던 활동가분이 모금한 금액 가지고 가서 이제 그때 뭐 담요라든지 뭐 구급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모금하긴 했는데 막상 현지에 가보니까 필요한 물품이 오히려 여성들 뭐 속옷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맞습니다. 원래 계획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난민 캠프의 소식이라는 게 되게 사실 밖에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냥 이렇게 되게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도 난민 캠프니까 그래도 낫지 않을까? 뭐 유엔에서 하는 거고 뭐 아니면 어느 정부에서 그래도 보호해 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민 캠프의 실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조금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시리아 밖에 나와 있는 시리아 분들은 지금까지 거의 600만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유엔에서는 뭔가 난민 등록했던 분들은 거의 350만 명밖에 없고요. 그 눈으로 했던 사람들은
제한적인 보호받고 있고 눈으로 가지 못했던 분들은 제게 보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 이야기하자면 시리아 지금 등록했다는 분께 이제 실제로 난민 기구에서 국제 난민 기구에서는 난민으로 가던 분들. 그러니까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분들 얘기. 인정은 아니고 그냥 난민 신청. 난민 신청만 했던 분이고 난민 인정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각 나라마다는 캠프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르단에서는 캠프 몇 개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타리 대표적인 자타리 캠프 있고 아즈락 캠프도 있고 레바논에서는 거의 300 캠프 이상 있고 터키에서는 캠프 거의 20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는 캠프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나라는 인프라 잘 되고 있고 나라가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캠프들을 좀 깔끔하고 국제사회 누구시에신하고 협상해서 지원받고 활동가들 쉽게 오고 오르가나이제이션 관리는 잘 되고 있는 캠프이니까 그래서 텐트나 담요나 같은 것을 아예 필요 없는 캠프고 말씀하셨듯이 약간 뭐 여자들은 뭔가 생리 때 뭔가 속옷이나 같은 것이나 뭐 아이들 약품이나 뭐 같은 것 필요하고 요르단 마찬가지 요르단은 안전하고 유엔이 직접적으로는 요르단 국가 힘으로는 난민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이 유니세프 직접 개입해서 직접 난민 캠프 관리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약간 좀 뭔가 퀄리티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다른 캠프에 비해서 왜냐하면 뭔가 텐트 갖다 주고 그다음에 텐트 캐러반 방식으로는 바꿔서 여러 국가들 다 후원해서 한국도 캐러반 몇 개 거의 600개 이렇게 캐러반들 후원돼 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캐러반에서는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텐트보다는 상황이 나은데 거기 문제는 필요한 것을 음식하고 다음에는 물, 생수. 그 물을 너무 귀한 거입니다. 왜냐하면 요르단 자체가 물이 너무 이렇게는 작아서 부족하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서 물 눈으로는 이렇게 좀 뭔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요르단 정부가. 그래서 난민들한테 물이 완전히 너무 귀합니다. 돈보다는 음식보다는 무엇보다는 그 물 마시는 물은 너무 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는 한 가정에 하루에서 30리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30리터에서는 뭔가 물 먹고 요리하고 씻고 빨래하고 나무도 그 30리터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10명인데 그런 한 명이 한 모금 하루에는 컵 한 모금밖에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물만 이렇게는 사 먹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르단은 그나마 이렇게 안정하니까 이런 상황인데 레바논 같은 나라는 레바논 상황이 완전히 어렵고 완전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나라 자체가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이고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레바논 사람들 제대로는 생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50만 명의 시리아인이 레바논 돌아왔으니까 그 150만 명의 레바논 힘으로는 관리 못하고 문제는 레바논도 약 30년 전에 팔레스타인 난민 경험,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난민들 절대는 환영하지 않아서 난민들은 할 수 있도록 다시 시리아로 조방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난민들 이미 많이 와 있으니까 조방시킬 수 없으니 그래서 난민들 상황을 발전 못하게 그래서 국제단체들, 유니세프, 국제기구들 레바논 가서 요르단처럼 직접적으로 난민 관리 못하도록 하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는 요르단처럼 이렇게 관리받고 있는 캠프는 아니고 완전히 개인적으로 레바논 사람들이 자기 조그마한 땅이 있으면 그 땅에서는 텐트 몇 개 세워서 난민 캠프 이렇게 만들어서 난민들 이렇게 불러서 여기는 살아라. 어떨 때는 돈으로는 이렇게는 돈 받고 임대료처럼 어떨 때는 공짜로 해주고 그때는 주인마다 달아서 그래서 그 캠프들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있으니까 관리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아예 기본적인 인프라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있는 난민들은 모든 것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7년 지났지만 아직은 텐트로 살고 있고 그 텐트로는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이렇게 뭔가 보내고 그리고 음식이 아예 지원받지 않고
물 지원받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자기 난민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는 몰법 일하면서 돈을 조금 벌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대다수의 시리아 난민 분들이 사실은 뭐 유럽이라 그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해당 국가들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 주변국들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다른 그 선택지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혹시 한국으로 이렇게 선택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예, 있습니다. 한국에 아직 아마 지금까지 시리아 분들 거의 1,300명 정도 이렇게 한국에 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1,300명이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은 여행 비자로 한국에 돌아왔고 여기 난민 신청해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전하게는 뭔가 생활하고 있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하지만 근데 뭔가 생활비나 같은 것에 되게 어려움이 많고 네. 그리고 한국에 왔던 시리아 분들 어렸을 때 크게 말하자면 이렇게 분리하자면 어떤 분들은 되게 부자 있고 돈이 많은 네. 시리아인 분이고 비즈니스맨들하고 남은 분들은 거의 대다수는 완전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법적으로는 다 모두는 인도적인 치료자로 이렇게 좀 해석되고 있어서 그러면 아시다시피 한국 뭐 난민 제도가 너무 까다롭고 너무 어려운 제도니까 전 세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바로 난민 지위 주지 않고 인도적인 치료자로 이렇게 좀 해주니까 그래서 그 1,300명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4명만 난민 인정받았고 1,300명 중에 4명만 네 지금 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받았고. 근데 큰 문제는 핵심은 난민 인정하든 안 하든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난민 인정해봤자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이 인정받았던 4명이 계속 나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뭐 해야 한다. 그리고 원래는 5명 인정받았는데 한 사람에는 난민 인정받아서 한국에서 몇 개월 살다가 상황이 아예 달라지지 않으니까 네. 그냥 유럽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다시, 지금은 독일에서 난민 다시 신청해서 독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보면 한국 정부 시각으로는 우리나라에 입국 허가해줬으니 우리 할 일이 다 끝났다. 우리가 너무 착해서 우리 할 일이 여기까지다. 오늘부터는 너 알아서 생활해라. 그래서 언어 배우고 뭐 직업은 찾고 같은 것을 본인 알아서 해라. 근데 문제는 거기 난민들 인도적인 치료자로 이렇게 등록했기 때문에 일 찾기 못하고 공부 네. 못하고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도적인 치료자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먹고 살고 먹게 살기 위해서는 네. 몰법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거기 그분들이 선택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는 콜 못 쳤든지 법을 위반해서는 뭐 먹고 살던지 어떻게 해야 하냐 따라서 뭐 하는데 어쩔 수 없이는 불법 일하고 불법 돈을 뭔가 마련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국 정부가 난민 제도가 깔끔하게 정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국에 와 있는 시리아 분들은 난민 캠프, 레바논, 요르단, 뭐 터키 난민 캠프에 있는 분과 상황이 다릅니다. 음식 때문에 음식 부족해서는 불황해서는 뭔가 상황이 어려웠던 것을 아니고 서류 때문에 법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난민 캠프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뭐 그런 조건, 환경적 조건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지원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류의 어려움이 또 많이 많더라고. 근본적으로 뭐 물질적인 거는 환경은 굉장히 차이가 있겠지만 하지만 자기가 안정적으로 가족과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렇죠. 불안합니다. 여전히 맞습니다. 이방인이고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가 계속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난민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뭐 그 난민을 받지 않는 나라들은 다들 난민이 너무 많이 오면 뭐 그 나중에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상황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자기 원래 살던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문제는 시리아 내전이 아직도 7년이나 되도록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아까 앞에 얘기하신 걸로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시리아인으로서 지금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쵸. 제가는 그 답은 알 수 있으면 제가는 뭔가 뭐 안보리에서는 뭔가 사무총장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근데 안보리 사무총장도 우리보다는 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해보니까. 그래서 유엔 통해서 뭐 안보리 통해서 국제사회 통해서 시리아 상황은 정리될 수 있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시리아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시리아 사람들 바라보는 방법은 현실상으로는 2011년 다시 상황이 지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강대국들 다 자기 역할 뭐 안 하고 있으니까 아예 손을 빼고 알아서 우리 시리아인들은 알아서는 뭔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시위하든 뭐 하든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 예. 이렇게는 뭔가 시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적인 이렇게 해결책은 아사드 범죄자를 뭐 국제 뭐 재판소에서는 보내고 그 지었던 범죄를 때문에 이렇게는 책임다 지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강대국들은 아사드를 지원하지 말고 시민들 대해서는 뭐 폭격 안 했으면 좋겠고, 아예 시리아에 대해서는 좋게든 나쁘게든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더 이상 러시아 통해서 미국 통해서 유엔 통해서 프랑스 통해서 한국 통해서 어떤 나라 통해서 우리 노무와 고문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알아서 생활했었으면 좋겠다. 이건 내 개인적인 입장하고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이 복잡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협상으로 풀기에도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이 지금 반인륜적인 그 상황 이 자체를 멈추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일시의 그 스탑을 내치는 상황에서 모두가 지금 동작 그만할 수 있는 그런 일단 큰 틀에서의 정치적으로 포괄적인 국제사회 합의.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뭐 국제사회 이름으로 개입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들이 일단은 개입을 멈추는 상황이 선제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지금 그 후에 그 독재 정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예. 그 후에 다시 진행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재 정권에 대한 완벽한 승리도 귀결하고 또 외세에 대한 개입도 다 일시에 물리치고 또 뭐 그런 걸 완벽한 조건에서 하기에는 그런 조건들을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이 지금 비극적 상황을 멈추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011년 언급하셨는데 그때가 아마 아랍의 봄이 한창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난 그 2016, 17 겨울에 한국에서도 뜨거운 촛불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시리아 분들이 하루빨리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그 민주적인 그 사회를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참 먼 나라잖아요, 시리아. 근데 하고 싶은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은데 시민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아니면 헬프 시리아에서 하는 어떤 것에 어떻게 도움을 이제 뭐 어떤 서명 운동을 참여하든 모금이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딱 이렇게 한 사업이나 한 계획에는 소개할 수 없지만 지금은, 왜냐하면 사람마다는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니까 모든 사람들 다 같은 일 하면 이렇게는 뭔가 효율적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들은 한 명씩 시리아에 대해서는 뭔가 관심이 가지고 있다고는 너무 고맙고 아주 감사합니다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민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한 사람인데 이렇게 복잡한 시리아 상황을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생각해서 지쳐서 신경 안 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경험상으로 이렇게 느꼈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민들은 한 명씩은 힘이 없지만 다 같이 모아서 같이 뭔가 하자고 하면 힘이 많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뭔가 촛불 혁명이 있었다고 한국에서는 이거는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다 같이 참여해서 한국 역사를 다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바꿔준 사람들이 그냥 한국까지만 신경 쓰면 안 되고 민주주의, 평화 뜻을 가지고 정말 촛불 집회, 촛불 뜻을 가지고 먼 나라까지는 뭔가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시리아 정전을 멈춰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근데 우리 힘으로는 난민 캠프에서는 촉곡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살릴 수 있고 뭐 시리아에서는 무고하고 시민들 지쳐서 희망이 없어졌던 사람들한테서 우리 그분들한테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필요하는 것을 많아요. 구호물자보다는 따뜻한 마음 필요합니다. 그 시리아 분들의 마음을 와 아픔을 좀 뭔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위로해 줄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활동이라도 했었으면 좋겠고 난 한 명이라도 집에서는 아들이랑 같이 끓여서 난민 캠프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보냈으면 이거 큰 도움이 되고 난 아들이랑 같이 5,000원만 후원했으면 이거 큰 도움이 되고 헬프스리에 통해서 자매연대 통해서 어떤 단체 통해서는 상관없이 일단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행동 필요합니다. 그냥 관심만 가지고 나는 뭘 해야 할까 생각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 그 관심은 없어지는 거야. 관심이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 관심을 행동으로 바로 바꿔야 한다. 네. 그래서는 뭐 자발적으로는 뭔가 찾아보고 참여연대 시리아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 헬프스리가 뭐 하고 있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여해서 같이 도와준다. 뭘 계획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뭐 할 때 기다리면 아무 활동 못 할 것이다 생각은 해요. 네. 네,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셨던 그 시리아 전쟁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어떤 큰 일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그 아시아 민중가요 소개라고 해서 그날의 손님께 노래 한 곡씩을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요. 오늘 시리아 분들이 사랑하는 노래 어떤 노래를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는 의미 없다고 뭐 그렇게는 마음이 와닿지 않았던 노래인데 요즘 그 시리아 상황을 이렇게 되면 그 노래 되게 마음이 좀 그 노래 들을 때마다는 좀 자부심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그 노래 제목은 나는 시리아인, 뭐 자부심이 있다. 나는 시리아인으로서 뭐 자랑한다. 그런 뜻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 옛날에 지금 무식하게 생각은 해봤어요. 솔직히 뭐 시리아인 자부심이 있다고 무슨 말이야? 모든 나라 다 자부심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지금 나는 시리아인입니다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뭔가 불쌍하게 안 됐다고 생각은 하고 지쳐서 그래서 키가 작아지고 그래서 지쳐서 뭔가 자부심이 확 없어지고 자존심이 또 상해서 그래서 그런 노래들 들으면 뭔가 나는 아직은 살아있고 난 사람이다. 나도 한국인처럼 또 자부심 가지고 있다. 나는 일본 사람처럼 자부심 가지고 있다. 미국 사람 자부심 가지고 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애정, 자부심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는 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서 마음이 와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 시리아 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 또 눈물 흘리고 좀 뭔가 옛날의 시리아 모습을 생각은 하고 들을 것 같아요. 네,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시리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그 시리아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아시아파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데요. 그 시리아 소식 전해주신 압들와합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그래!